광고를 미리 좀 드리자면은 그 다음 주 강좌는 월요일 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화요일 날인데 다음 주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똑같은 시간은 똑같이 7시 반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다. 다음 주만 월요일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오셔서 기자가 본 요새 한국 사회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러시아 다녀오셨습니다. 중국의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중요한 주변 사강 중에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혹시 러시아 아세요? 러시아어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는 분? 러시아어로 땡큐가 뭔지 아십니까? 스파시바. 요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스파시바. 제가 좀 그래서 예스는 잘 모르겠고,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문화, 어떻게 보면은 동유럽, 동방 기독교로부터 그리스로부터 퍼져나온 어떤 동부 유럽의 문화와 언어적 전통, 그러면서 강대한 지리산을 가장 강한 나라인 러시아, 우리나라 북한과 접경되어 있는 그런 바로 러시아입니다. 국내 러시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딴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러시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박종수 교수님이신데요. 최근에 한번 발간하셨습니다. 21세기 북한과 러시아 신화, 비화, 그리고 진화. 그래서 통일시대, 신북방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문호를 좀 넓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분은 거의 러시아 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년 한러 수교 직후에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이렇게 가셔서 지금까지 러시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 수교의 한 증인. 현재는 산트페테르부르크의 소빈 교수로 계시고요. 거기서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사도 났습니다. 박종수 이렇게 치면 여러 박종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책을 쓰신 박종수 교수님이 딱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직도 러시아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 박종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진짜 신비가 아닌 현실의 땅 러시아를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박종수 교수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분 정도 먼저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데서 하시고 좀 더 가까이 가시면 사람이 좋은데? 일단 이거 같이 우리가 저기 러시아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산페테르부르크는 한번 가보시나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7월이요? 어떠세요? 처음에 가시기 전에 예상했던 러시아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TSR을 타고 아는 정보, 러시아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구경을 많이 하셨어요?
상페테르부르크는 옛날 레닌그라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원래 1703년에 피오트르 대제가 모스크바 수도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수도 천도를 합니다. 거기에 늪지대를 이제 수도로 만든 거죠. 초기의 이름이 상페테르부르크예요.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나오고 나서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다시 1991년에 본래 이름인 상페테르부르크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상페테르부르크에 대한 발음이 어려우니까 상테르, 페타르, 보르르 뭐 이러기도 하고 다들 정확한 발음을 못해요. 원래 또 동어 발음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유럽의 네 번째로 큰 도시죠. 인구 500 정도 되고 핀란드 인구 500하고 같은 규모고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그 문화재와 보물 그리고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로 손꼽혔죠. 그리고 가장 근대화된 현대화된 도시가 또 상페테르부르크. 그래서 개방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는 게 상페테르부르크입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1990년에 또 공부를 시작해서 98년에 중간에 한 2년은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공간 생활을 하다가 2009년에 다시 페테르부르크 국립대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실 때 사실 저희들이 묵었던 호텔이 유럽 호텔이라고 150년 된 호텔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호텔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사절단, 러시아의 친선 사절단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초대 대사였어요. 제1대 공사였죠, 사실은. 그 당시 때 공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사죠. 민영환 특사를 혹시 아시죠? 민영환에 대한 그 우리 국내의 그 교과서에서 보면 주로 어떻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 민충공장이라고 이제 을사보작에 항해해서 자결한 이런 분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1896년에 최초로 러시아를 갔던 특사였어요. 그분이 묵었던 유럽 호텔, 지금 페테르부르크 중심부에 있는 그 호텔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묵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자료에 그게 다 나와요. 정작 우리 자료에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는데 러시아의 그 기록은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똑같은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과 소련이죠. 과거에 두 나라를 이제 놓고 보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아직도 러시아가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한 이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러시아는 먼 나라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매우 가까운 나라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을 제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로 붙여봤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는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러나 경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러시아가 서부 지역, 페테르부르크죠. 무르만스크까지 가면 여기서 직선으로 와도 10,000km거든요. 항공으로 다니면 10,000km.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에서 쭉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상페테르부르크죠. 한 번 정도는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여행을 하실 그 경험을 해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가장 또 불가사한 대역사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러시아의 그 중심부인 서부하고 한국하고는 매우 지리적으로 멀지만 구한말 말기부터 일제당시 때 우리 선조들이 활동했던 건 이 일대였어요. 이 일대. 오히려 상해 임시정부가 활동하기 직전에는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항일 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기록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안중근 의사의 그런 활동도 러시아 기록이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서 역사 그 자료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베베르 공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베르 공사가 한국에서 활동했던 그 일지만 해도 수십 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때는 인쇄체가 아닌 필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라도 이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이 되는 소중한 그 역사 자료예요. 아직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 러시아인들도 그 필체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안 해야 하거든요. 하물며 외국인들이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근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중한 자료라는 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전지를 다 번역해서 우리 사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직도 누구도 해볼 만한 놈들이 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멀면서도 가깝고 크기로는 지금 한국의 남한만 계산하면 한 170km가 될 거예요,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원래 부자가 더 욕심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요즘 또 북극 개발에 참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벌써 이 북극 대륙풍 해제에 러시아 태극기를 국기를 이미 꽂아낼 정도로 선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미래지향적이죠. 아직도 시베리아 반이 미개척지예요. 이 넓은 땅을 앞두고 북극마저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그러한 그 주변국의 비난을 감사하면까지 하면서도 취한 액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 방향, 특히 이제 한반도 정책, 그리고 그동안의 러시아의 그 한반도의 입장은 어땠는가,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그 대목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제 요즘 우리 한반도를 보는 그 인식, 특히 동북아 정세를 그때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를 보는 입장이 극동 지역에서의 그 러시아의 그 지리적 불안, 이거를 항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한국에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평화적인 통일, 어떤 무리가 따르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을 어떤 나라보다도 원하는 주변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라는 사실이죠. 전번에 그 천안함 사건하고 영평도 사건 났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만, 그때 러시아의 그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또 이거 관련해서 한번 MBN TV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러시아가 그런 입장을 취한 건 매우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인식 내지 기초 지식이라 그럴까요? 관심도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대정책의 기본 방향은 뭐냐? 큰 틀에서 현재 푸틴 메드베데프죠. 어차피 지금 푸틴이 내년에 컴백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메드베제프가 지금 통치하는 그 4년 동안도 사실은 푸틴의 그 대정치를 그대로 승계하는 입장이고, 결국 그 두 분들도 뭐 상페테르부르크 국립 때 선후배요, 그리고 정치적인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대정치의 기본 결격은 푸틴이 집권하면서 재정리를 한 겁니다. 여하튼 구소련 때 누렸던 슈퍼파워로서의 이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부국 강경을 깨하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극주의 및 다자주의 외교인데, 옛날 그 냉전 당시 때는 미국과 전 세계를 반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 위주의 당국 체제에 의해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줄기차게 주장한 게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다극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슈퍼파워로서의 옛날 냉전 체제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러면 미국의 그런 그 패권을 최대한 약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반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WMD 비약산 국제공조. 테러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킨 장본인이 푸틴이었어요. 푸틴이 2000년에 집권하자마자 취임연설에서 제1성이 바로 그거였죠. 21세기는 대테러와의 전쟁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반응은 해질 출신이라고 하지 않을까 봐서 기껏 아는 게 테러 문제나 언급한다고. 근데 불과 1년 뒤에 미국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그 테러 사건도 사실은 러시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3일 전까지 미국의 어딘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대비하라고. 미국이 기담을 붙여놨어요, 사실.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미국의 반응은 러시아가 뭐 체첸 테러전이나 하니까 기껏 보는 인식이 그 정도라고. 미국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뚫렸잖아요. 만약 그때 푸틴의 경고를 조금이나마 더 기담아 들었다면 어쩌면 그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 뭐 역사는 다시 가정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런 가정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푸틴의 국제 외교 내지 국제사회를 보는 그 시각이 상당히 장기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보세요. 옛날 우리 공항에 출입을 할 때 신발 벗고 목 겉에하고 이건 미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감히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온몸을 투시를 해서 그런 그 인격 내지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테러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미 그때 경고를 했던 거죠. 이 앞으로도 이 테러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WMD 비약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대치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그 인식이 이미 그 푸틴이 취임 일성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대한반도 입장은 어떤가? 베니스 지금 이 무기모의 교수로 계신데 한 10년 전에 중국 대사를 마쳤던 분입니다. 이분만큼 남북을 잘 아는 분이 또 많지 않죠. 남북을 오가면서 특히 이제 북한에 오랫동안 외교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누구보다 잘하신 분이죠. 이분이 대한반도 정책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맞게 있습니다. 모든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든 노력은 안 된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진짜예요. 또 하나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 남북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된다. 주변국은
다만 남북한이 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그리고 통일 한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통일 한국이 주변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그 통일 한국이 돼야 된다. 입장이 확고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말할 나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WMD 비핵화는 보장되어야 한다. 러시아만큼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한 나라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모든 기술과 재료를 시설을 다 제공한 장본인이 러시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처음부터 북한이 그렇게 무기로 악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핵의 무기화는 곤란하다. 평화적 이용에 그쳐야 된다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더 이상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죠. 자, 그 2010년, 벌써 1년 전의 얘기네요. 사설에 러시아를 잡아라. 그 사설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벤치마킹해서 제 책의 서문 제목을 러시아를 잡아라 라고 사실은 제 이번에 21세기 북한과 러시아 서문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를 잡아라는 게 상당히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잡아라는 뜻이 러시아를 때려잡자라는 의미도 되죠. 파도의 의미도 되고, 러시아를 잡아라, 러시아하고 손잡자,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론 사설은 러시아하고 손잡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사설을 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도 우리가 없을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아직도 그 진출 내지 개척, 그런 면에서는 때려잡아야 될 그 대상, 이게 뭐 어떤 무력적인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 문화, 예술, 과학, 첨단 기술, 그 많은 그 보고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 정복의 대상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를 잡아라라는 그런 타이틀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계기별로 어떤 양국 간의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됐는지, 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 책은 이거는 책은요, 제가 10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2001년에 출간했는데, 러시아와 한국 잃어버린 100년의 기억을 찾아서,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 관계를 최초로 비공식적으로 만났던 13세기 몽골 황실에서 우리가 최초로 조우를 한 거죠. 한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책이고, 지금은 절판이 돼서 지금 시중에는 없습니다. 도서관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회 되시면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한번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출간했던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신화, 비화 및 그리고 신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차피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관계, 1차적으로 한국하고 관계,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 그 다음에는 통일 한국과의 관계를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는 제가 일단은 러시아를 그동안에 실무와 이론을 해왔던 입장에서 3분의 2는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통일 한국하고 관계인데, 만약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된다면 진짜 러시아와의 통일 한국이 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통일이 안 된다면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죠. 소설이. 여하튼 이제 저는 이제 제 3탄으로 그거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푸틴과 메드베제프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제정 러시아 당시에 구한말에 이제 열강들이 이제 각축전을 벌일 때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방금 전에 13세기에 몽골 황실에서 러시아하고 우리는 조공국의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참 운명이 묘하죠. 그때도 러시아는 몽골 황실의 속국이었거든요. 사칸국이 바로 그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때 조공국의 신분으로 만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원래 1884년 조로통상조약이 체결하기 이전에는 이미 이 한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해주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교는 안 됐죠. 1884년 조로통상조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기존의 조약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를 넣은 거죠. 기타 그 당시 때 미국, 중국, 일본, 유럽하고 체결된 조약은 이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로통상조약에 이 자주국임을 규정하는 그런 그 조약이 체결된 거죠. 이거는 미일, 독등, 여타 국가의 조약이 청의 중재와 간섭하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었다면 말 그대로 조선과 러시아가 자주적으로 체결한 어떤 최초의 자주적인 조약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때 이제 황준원이 쓴 조선 책량,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여 러시아 남한을 저지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외교적 인식이 우리 그 조상들의 인식이 매우 좀 근시안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96년 아관파천이 있었죠. 명성 황후가 시해가 되고 고종이 세자를 데리고 새벽에 여성 두루마기를 입고 원래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을 하죠. 아관파천 375일입니다. 정확히 1년하고 10일이 더 됐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망명정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러시아 공간에서 직접 거전회의를 주재를 하고 1년을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때 러시아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물론 이제 러시아는 일본이나 주변국 눈치를 봤지만 가능하면 고종 황제가 빨리 한국하기를 바랬던 러시아의 자료는 그렇게 나와요. 네, 계속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주변국하고의 관계가 좀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빨리 항공하기를 재촉을 하는 그런 그 외교 문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11년에 이범진 공사께서 자결을 합니다. 이범진 공사는 아들이 누구시죠? 이위종 아시죠? 페이브 밀사 3인 중에 한 분. 네. 그분의 이제 선친이시죠. 외교에 가장 그 첨단을 달렸던 분이죠. 원래 주미공사, 대사죠. 대사를 지내고 뒤에 러시아 공사로 부임을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상주 그 공관장으로는 이범진 공사가 가장 먼저 온 거죠. 그렇지만 1911년에 상페테르부르크 자택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도 참 보면 그 목을 내고 또 권총으로 3발을 쏴서 자결을 하시거든요. 자진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나왔던 그 유서 편지들 보면 조국이 이제 일제 수하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나로서도 더 이상 이제 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거 생으로 삶을 이제 마감하겠다는 그런 유서를
고정관계 앞으로도 두고 관할 경찰서장 앞으로 두고 그래서 몇 개를 쓰고 이제 자결을 하신 거죠. 그때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때 이미 소환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국내로 귀국을 안 한 거죠. 이범진 공사가. 그리고 그 1910년 한일합병이 될 때까지 외교관을, 외교 공간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을 공간 운영비나 급여를 한국의 대한민국 그 정부, 그 당시 때 일제 치하에 있던 대한제국에서는 안 보내주거든요. 그걸 러시아 황실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걸 무려 이범진 공사가 자결하는 1911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러 수교하고 러시아의 차관을 공유해서 뭐 빨리 갚으라고 했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 때 그 돈 이자까지 계산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한 6년 동안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결로서 생을 마감하고 이범진 공사 연재. 그리고 지금 현재 상페테르부르크에 이 묘지 인근에 추모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식 출장팀은 반드시 이를 거쳐가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거를 세우기까지는 제가 러시아 한국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제가 공간에 있으면서 이 작업을 해서 사실은 여기를 세운 거죠. 무덤을 이제 찾는 작업을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는데 러시아 정비상을 볼 때 묘가 있는 인근 200km 내에 어디든 써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 묘지가 있는 그 묘역에 러시아 그 스테르 정부로부터 공터를 받아서 여기다 묘를 쓴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시면 반드시 참배하는 페테르부르크의 우리 국민 묘지가 존재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건들을 보면 2차 대전 종전 후 동서냉전 당시 때인데요. 1945년에 러시아가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한반도 진주를 합니다. 사실상 대일전에 끌어들였던 장본인은 러시아가 이제 당시 때 소련이죠.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끌어들였고요. 네, 일본 그 광동군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미국의 판단.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원자탄을 미국이 개발을 했었죠. 근데 원자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련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대일전에 엄청난 피를 흘릴 거라는 이런 진단하에 결국 소련을 끌어들인 거죠, 미국이. 그렇지만 의외로 일본 광동군이 쉽게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그 원자탄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자탄의 위력이 그 정도인 줄 알았더라면 소련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때늦은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제 늦었고, 그래서 사실은 소련이 한반도의 반을 먹은 셈이죠. 미국이 끌어들여서 결국 소련은 어부질로 이익을 취한 겁니다. 원래 2차 대전의 전리품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요구했던 거는 한반도가 아니라 북방사도, 일본한테 뺏겼던 북방사도였거든요. 북한은 그냥 거저 들어온 전리품이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됐던 결과가 됐고,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그 순간까지 김일성이 소련의 모든 그런 지하에 북한 정권을 창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남한을 통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한 그 신념하에 박근혜와 둘이 스탈린 선택작업에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스탈린이 동의를 안 했죠. 그러다 결국 동의를 하면서 모태통도 동의를 하면 좋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6.25 전쟁이 도달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김일성과 박헌영의 그 두 사람은 충분히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런 눈치를 가장 많이 봤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을 완전히 넘겨줄 것 같은 그런 그 입장도 고려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근데 결국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뒤에 휴전협정도 체결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소련이 하면 가장 악몽으로 남아있는 게 6.25죠. 근데 소련의 그 역할은 겉으로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탈린의 그 전문에서조차도 스탈린의 본명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썼어요. 모든 비밀 전문에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썼어요. 그런 정도로 소련은 철저하게 기전에 섰던 거죠. 소련이 지원했던 게 이제 병력이 아닌 무기와 그다음에 공군 병력이었는데, 공군 조종사들조차도 소련을 못 쓰게 했어요. 중국어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락이 되는 순간까지도 절대 그 소련 공군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정도로 스탈린 입장에서는 미국을 의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휴전협정에 당사국이 소련이 안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철저하게 뒤에서 지원을 했어요. 주도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의 장본인 하면 오히려 중국보다도 소련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책임을 이제 묻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휴전 당사국이 아니에요, 소련은. 그러다가 이제 1988년 올림픽, 그리고 한소수교, 저도 올림픽 때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 그때 처음으로 소련하고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계기가 된 거죠. 그 당시 때 그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잘못 각인된 그 소련에 대한 그 인상이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뀐 거죠. 이어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위기가 공개화되고, 소련이 개방이 되고, 이어서 2년 뒤에 중국하고 수교가 되는 이런 그 숨가쁜 국방위기가 시작된 거죠. 자, 그 이후 이제 탈냉전 시대에서의 이제 최근의 과정인데, 94년에 북한 제1차 핵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실은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됐었죠. 소련이 붕괴되고 남한하고 수교를 해서 모든 그 입장을 남한하고 관계로 정립을 해나갔는데, 정작 러시아는 북핵 회담 당사국에서 제외되고 경수로 건설에서도 제외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러시아는 전통 우방이었던 북한을 배제하고 남한하고 관계를 1차적으로 가졌어요. 그 결과가 소련의 이제 러시아의 위상만 약화되었다는 그 자성이 제2차 북핵 위기가 된 2002년부터 이제 태도를 바꾼 거죠. 그래서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북한 및 주변 국가의 조율하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당사국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육자회담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육자회담도 사실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 당시 때 제1차 육자회담 수석대표였던 로시코프 차관이 김일성을 직접 만나면서까지 조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냈던 해결 방안이 일괄 타결안이죠. 일괄 타결안이요.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 서방이 경제적 지원과 정권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런 걸 동시에 딜해야 된다는 게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최근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다시 또 신냉전의 분위기까지 만연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이제 바로 금년에 메드베제프하고 김정일 간의 여북 정상회담이 8월 24일 열리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남북한로 가스관 설치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그 진전을 보고 있는 거죠. 점수로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한반도 통일,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주변 그 국가하고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사의 전면적인 남한을 사실 도모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식으로 통일되는 건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에 처할 계층이 북한의 중산층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일 비용도 보면 최소 500억 달러, 최대 6,700억 달러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형의 비용이고 위험의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크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형식적인 외형적인 통일보다는 실질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통일이 이루어진 그게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언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불과 일주일 전에 러시아 연구소 이메모라고 유명합니다. 옛날 소련 당시도 사실상 대외정책을 총괄했던, 기한했던 그 정부 연구소죠. 거기에서 북한 붕괴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에 보니까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붕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남한 위주의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앞으로의 그 인구나 그리고 경제 구면은 이런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게 이제 2030년에 통일 한국의 그런 그 인구 경제 규모를 예상을 해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IMF, 골드만삭스가 그 전망 보고서를 냈던 우리 경제 규모 2050년 통일됐을 때 그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보는 그 통일 한국의 전망, 그 이후에 통일 한국의 국가의 그런 위상, 이거는 이제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에서 이런 전망을 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전망을 이제 보는 걸 보면 일단 인접국가 분단 책임의 당사국으로서의 평화 통일은 어떤 경우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전번에 연평도 사건 때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비난을 했지만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우리가 더 강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게 러시아였잖아요. 6자 회담을 통한 대화로서 풀어나가라. 바로 그 맥락이 이거죠. 어떤 상황이든 무력 도발은 안 된다. 무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게 러시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단계적인 그런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북한의 삼각협력이라는 거죠. 삼각협력. 삼각협력의 방법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남북한
경제 교류, 기타 문화 예술 분야 비정치적 이게 로우 폴리틱에서 하이 폴리틱스로 가자는 거죠. 이게 바로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방안들이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MB 정부에서 제안했던 2008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제안했던 3대 신실크로드는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선언적인 입장에서 그쳤다가 최근에 러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현실적인 그런 방안으로 지금 수면이 되고 그중에 대표된 게 바로 저기죠. 에너지 실크로드 중에 하나인 남북한로 가스관 개선입니다. 근데 이 남북한로 가스관 외에도 남북한로 전력, 남북한로 송유관 많아요. 그리고 체레실크로드 아까 11회 횡단열차 토스하지만 그 친환경적인 철도가 연결됐을 때는 그런 통일환경 및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가 녹색 실크로드인데 이건 바로 연해주의 그 광활한 비옥한 땅. 옛날 1800년 후에 우리 조상들이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연해주에서의 그 녹색 혁명이죠. 얼마든지 남북한로가 합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지금 북한의 경제의 근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게 중공업입니다. 그 중공업의 가장 큰 골격이 러시아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거의 80여 개에 해당되는 중공업 시설. 물론 일제당시 때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대부분 이제 소련이 지어줬거나 관리됐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개보수하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가 회생이 안 돼요. 지금 중국이 계속 지원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국에서 지원해주는 정도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식량 정도인데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이거는 아직 여력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그 북한 경제의 그 중화학 분야 이 부분을 해주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는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요건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가 보는 남북한로 삼각협력은 앞으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기여하고 그리고 이번에 전번 8월 24일 김정일과 메드베데프의 정상회담이 이뤄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지난번 11월 2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진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노드 계획까지 다 작성됐습니다. 아마 적어도 현 정부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남북한과 삼각 정상이 만나서 이 사업에 착수를 위한 사인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건 최소한 내년 후반기 안에는 충분히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결론으로 역사는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더불어 살아있는 사람의 기록 속에 있는 것이다. 사실상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물이 바로 우리 한반도 안에 5명의 스쳐들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절있죠? 네. 저희들 많이 절이실 걸로 저는 생각되는 이걸로 끝내고요.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생생한 현장 얘기 듣다가 갑자기 그 정세 이야기만 포옹이 정책 이야기 듣고 외교 관계 막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었죠. 그
그냥 간단하게 그 상식, 그 WMD가 뭔가요? WMD요? 예. 아까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생성 비공기 중간 장소에 있어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력 특성을 수 있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그렇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래서 아이언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한러 관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러시아 알아가기 시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정치 관련된 또 저희 유튜브 쇼이기 때문에 콘서트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부터 조금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년도가 한반도 우리 한국을 비롯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지금 정권 교체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세대 교체되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있고 한국 대선 있고 러시아에서도 대선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러시아는 참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뭐 민주주의 국가가 그게 가능한가? 뭐 총리했다가 대통령에다 총리했다. 무슨 뭐 이게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그렇게 짜고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러시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왜 그런 구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러시아 정치가 진짜 민주정치 맞나, 러시아 정파들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이제 우리 서방식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치 구조죠. 정치 시스템이고 당연히 4년 중임을 하고 물러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컴백하는, 말 그대로 무슨 그 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뭐 자리 바꾸는 시기에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당연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니죠. 근데 러시아 정서로 보면 다 이해합니다. 국민들 다 이해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거부가 없어요. 왜 그러나 국민의 정서를 본다면 아마 구태여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다시 푸틴이 총리로 재임을 하다가 컴백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서방을 의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밟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그 국민들의 정서는 제정 러시아 이후 현재까지 강력한 그런 그 짜르 시스템이 속에 있어요. 왕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구조조정에서 지금 한 165개 민족으로 나눠지는데 뭐 200 소수민족까지 한다면 20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러시아예요. 그런데다가 영토가 광활하잖아요. 동에서 서까지 시간대만 해도 11시인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이런 나라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중앙집권, 짬의 강력한 권한이 있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짐이 원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라는 그런 서구식 잣대를 가지고 태어 왈가가 없다는 인식이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푸틴이 그 당시 때 푸틴의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비난을 하니까 미국 당신들 민주주의는 당신들 방식으로 하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당신들의 민주주의를 우리 러시아에 감히하지 말라. 라고 이제 대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친에서 푸틴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거기서 왜 일친으로 계속 안 갔습니까? 일친파가 왜 계속 안 갔습니까?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푸틴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엘친을 이제 서방에서 인식할 때는 상당히 민주투사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죠. 탱크에 올라가서 반쿠데타 시위를 벌였고 이런 측면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저는 엘친만큼 권위주의 리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엘친은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 플러스 거기에 알파를 더 행사했던 거죠. 이게 말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술 마시다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비서실장한테 술을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정상회담을 하다가 너무 갑자기 술 먹고 그냥 주정도 하고 온갖 행패를 다 벌였어요. 심지어는 2008년이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할 때 당장 내일 정상회담인데 크레문린이 없는 거예요. 소치에 요양하러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녁이 돼도 내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술에 취해고 술로 완전히 몸이 피폐될 대로 피폐된 정신병동이라 움직임 정신병동. 그러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에서 보는 그런 민주주의 하신 전혀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됐던 거죠. 이게 국민들이 식상한 거죠.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처음에는 환영을 했지만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저런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따라서 뭔가 그래도 국가를 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데 다행히도 엘친이 임기 6개를 남겨놓고 조기 하야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엘친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데 권력을 그 시기에 놓기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6개월을 남겨놓고 그것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시켜서 주변에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독단으로 하야 성명을 내고 후계자로 푸틴을 지명합니다. 근데 결국 푸틴을 지명한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장애인들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엘친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 바로 후계자를 제대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나갈 때 제대로 나갔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상황시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정당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 사실은 러시아 정당의 역사는 옛날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다단계 구조가 참 일반화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 그 폴란드에도 정당 구조가 매우 다양한 시스템, 다단계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던 게 이제 푸틴이 집권하면서 사실은 통합 러시아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이죠. 의회의 3분의 1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통합 러시아당의 당수가 바로 푸틴이에요. 총리를 하면서 통합 러시아당이 당수를 경험합니다. 그 통합 러시아당의 권한은 옛날 공산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산당이 있거든요. 기타 이제 소수 정당들이 있지만 공산당, 소련 당시에 공산당에 해당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지금 통합 러시아당. 통합 러시아당은 푸틴이 주도를 하고 있고, 소위 그 러시아에서도 빼제르부르크의 정치 마피아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빼제르부르크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 가면 오히려 더 편한 측면도 있는데. 아, 거기는 학벌이 이렇게 학벌 지방세 지연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최근에 빼제르부르크 푸틴이 집권하면서 이제 그게 전면화된 거죠. 근데 과거에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빼제르부르크의 그 인맥들이 그동안에 한 50여 년을 소외를 당했어요. 이게
스탈린 집권 당시 때 스탈린의 최대 정적이 삐로프였거든요. 이 삐로프가 페제르부 출신이었어요. 근데 숙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스탈린이 페제르부 인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최근에 옐친 집권기까지도 페제르부 인맥이 정상으로 갈 기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푸틴이 집권을 하면서 페제르부 인맥들이 이제 서서히 균형이 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중앙 무대를 사실상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푸틴의 그 최측근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 페제르부 인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모든 경제 구조가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신흥 재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신흥 재벌들이 주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페제르부는 소외되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그런 메리트를 누릴 기회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청결하다. 그리고 또 공부만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푸틴의 지역 연구다 보니까 잘하는 인맥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등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푸틴이 그러면 정치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푸틴이 계속 대통령 하지 왜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그 대내용이 아니라 그냥 대외용이다. 그 서방으로부터의 어떤 그 비난의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트릭을 쓴 거죠. 근데 푸틴만큼 외교를 잘하는 그런 역대 지도자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구소련 이후 현재까지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던 지도자가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스탈린부터 옐친에 이르기까지. 푸틴은 KGB에 근무했지만 해외 생활을 독일에서 뭐 7~8년을 했고 해외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동어는 모국어식으로 하고 영어도 나중에 시작했는데 거의 부시하고 대담할 때는 자유스러워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흡수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 저 한국의 그 유학생 중에 하나 지금도 사귀고 있죠. 푸틴 차녀하고 푸틴의 차녀와 연인 관계인 한국의 청년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도 났었죠. 굉장한 근데 그 한국의 그 윤모 분인데 그 당시 때 러시아에서 공부를 할 때 크렘린에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그 한국 그 윤모 분은 아메리칸 스쿨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렘린에 초청해서 갔더니 가보니까 푸틴이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영어가 뛰어나요. 그리고 대정책도 보면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도 강력하게 뛰어나요. 제가 그 옛날 그 부시 집권 당시 때 부시와 푸틴의 정상회담 장면을 한시간을 지켜봤거든요. 사실 부시가 한 번도 통쾌하게 푸틴을 펀치를 나는 걸 못 봤어요. 한시 푸틴한테 끌려가요. 정상회담. 결국 그건 개인 능력이에요. 부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푸틴하고 정상회담은 끌려다녀요. 부시가. 그런 정도로 외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반가워하는 부분은 KGB 출신이라고 하면 막 되게 터프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서방의 언론에 나올 때 보면 푸틴이 무슨 권총 들고 옷 벗고 폼 잡고 이런 것만 보여주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러거든요. 직접 합성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춤도 추고 이게 만능이에요. 그런 정도로. 근데 옛날 KGB, 옛날뿐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고시 제도가 없어요. 공무원 채용 시험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가장 우수한 인재를 KGB가 먼저 뽑아왔어요. 근데 푸틴이 그때 KGB를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푸틴이 그때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지금 이제 그 당시 레닌그라드에 법대 가장 우수한 인재를 많이 나왔는데, 그때 40대 1의 교육률을 뚫고서 그런 인재였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내에서는 그 KGB라는 그 정보기관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 그 중에 푸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서방식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모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내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하답니다. 다시 컴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자꾸 자기 처벌해도 되느냐? 그러면 딴 사람을 시켜놔서 푸틴보다 잘하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고요. 그럴 바에는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라고 우리가 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엘친도 겪어봤고 고르바초프도 겪어봤고 나라를 앞대판 찾지 않고 푸틴만 제대로 가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러시아 정서상 수용이죠. 이게 러시아는 여론조사는 항상 70% 이하로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일부 뭐 여론 조작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여론을 들어보면 맞아요. 일반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멘데베예프 현 대통령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현직 멘데베예프 대통령과 신상이 완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두 분은 이게 상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법대 선후배입니다. 네, 선후배고 메드베제프는 대학 졸업하고 법대에서 대학 교수 재직을 하고 있었고 푸틴이 독일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기국에서 KGB를 떠나면서 정계에 입문했던 때가 1990년대 페테르부르크 부시장직을 맡게 돼요. 그때 이제 사부착이라는 페테르부르크 대학 법대 스승이 있는데 그 다 스승의 제자들이었죠. 그렇지만 메드베제프하고 푸틴하고 관계는 사실은 또 스승과 제자, 그리고 특히 메드베제프를 키웠던 정치적 스승이죠. 스승과 정치적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그 조직의 리더들의 그 시스템을 보면 반드시 후계자를 키워나가야 돼요. 단연간 같이 비서로서 가신 생활을 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오너의 그 판단에 의해서 그걸 넘겨주죠. 근데 그게 모든 그 분야가 대도소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연구소 소장도 그래요. 최근한 예로 러시아의 이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국동연구소인데 거기에 투타랑코 소장이 있어요. 그분은 정년을 지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그분을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의 보스가 원하면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놔둬야 된다. 왜 우리가 쫓아냅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그 정서가 강한 거죠. 이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특이한 정서. 그러니까 그런 그 러시아 특유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만약 이 나라는 우리 서방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어떻게 저러고도 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슈퍼파워로서 그동안의 반세기를 국제사회를 살리고 있지 않나. 장인 정신의 조제 관계 그렇죠. 그게 좀 강한. 예. 일본도 좀 그게 강한 것 같은데. 예,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수민족 아까 말씀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지금 아까 체첸 말씀도 하셨고 이제 러시아로서는 좀 부끄러운 어떤 이야기도 되셨겠지만 구소련 연방에 대한 그 영향력이나 러시아의 정부의 인식 이제 서방에서 봤을 때 또 이게 하나의 소수민족 어떤 억압에 강대국의 억압을 하는 또 그런 것 또 차이차이 또 이슬람이니까 이게 종교적 문제, 뭐 문화적 문제까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런 러시아 내부의 시각은 어떤가요? 입장, 러시아의 입장.
사실 그 소련이 붕괴될 때 뭐 심지어는 음모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미국 CIA 음모에 사실은 소련 대국이 붕괴된 거라고. 그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16개 공화국이 해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련 공화국 내에서도 소수민족들이 너나 없이 사실 독립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체첸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체첸과 같은 소수민족을 해방을 시켜주면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민족 국가인데 모든 그 소수민족들의 그 독립을 다 인정을 한다는 그런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소련의 16개 공화국은 비록 분리 독립을 해서 나갔지만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공화국인 러시아 공화국, 이 러시아 공화국이 다시 소수민족으로 또 분리 독립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가 전립하기 위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이 바로 체첸 문제죠. 체첸을 독립시키면 러시아는 존재할 수 없는. 연쇄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 국가들이 또 그렇죠.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나요? 그 내부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방색이 막 민족도 다르고 국가적인 영역 어떤 그러한 것을 구성할 정도로 강력한 지방색을 갖고 있는. 사실 보면 그 중국도 조선 자치족 하다가 최근에 자치족 그 시스템을 없앴잖아요. 일종의 이제 분리 독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지 않나 싶는데 러시아도 지역적으로 그 민족 단위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지역 플러스 민족이 같은 거죠. 그래서 따따르 공화국이라고 따따르 러시아 내에 또 따따르 공화국이 있거든요. 그런 따따르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제 뭐 이슬람 계통인 체첸족, 아르메니안, 아제르바이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지역과 민족 개념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그 분리 독립이 된다는 건 지역의 분리 독립이 됩니다. 그거는 영토가 쪼개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거 수십 개로 쪼개지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민족 국가로 형성이 된 나라고, 그리고 국토가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됐을 때 치열한 내전만 있을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규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규합을 했을 때 서로가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지금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다시 구소련이 지금 재통합의 과정을 받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까자크하고 벨라루시하고 러시아가 관세동맹을 맺었어요.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완전히 서방으로 갔다고 했던 우크라이나, 뭐 우즈베, 이런 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나라들이 다시 러시아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루지아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나라인데 분리 독립한 국가 중에 강한 미국의 영향력이 있다가 2년 전에 다시 친러 쪽으로 완전히 회귀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소련권 중에 아주 그 발틱 3국은 원래 그 유럽이었으니까 제하고 그루지아만 사실은 남은 거죠.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다시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온 거예요. 주권만 별도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영향력은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서방의 영향력을 결국은 다시 벗어난 거네요. 그 나라에서. 근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 선택인데, 그동안에 소련 그 시스템하에서 사실은 러시아 공화국으로부터 모든 그 수혜를 받은 그런 국가들이죠. 공화국들이 중앙아시아 쪽만 해도 벨라루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더 곡창지대로서 좀
정도가 좀 넘는데 거기도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유럽에 수출이 안 돼요. 유럽에 곡창 기대라고 그러죠. 유럽에서 수입도 안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가 매우 낮죠. 결국 러시아 공화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독립을 하고 보니까 옛날 소련 체제처럼 미국이 그 대안으로 나서줄 줄 알았는데 막상 독립을 하니까 미국의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해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이제 종교 러시아 종교와 문화 정책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있어서 이 정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 문화 법 관련돼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 종교 사회인데 러시아 정교회의 러시아 내에서 갖는 위상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문화 출생부터 상황까지 어떤 이런 가정 속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정교 물론 이제 헌법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러시아 정교는 사실상 국교가 다름없습니다. 헌법상에 명시만 안 되죠. 국교예요. 모든 최고 통치권자의 그런 의전 행사를 할 때마다 바로 정교의 수장이 한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 의식에 따라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저번에 엘치 사망을 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러시아 정교는 서서 예배를 보거든요. 장례식이 무려 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참석자 누구도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유심히 그걸 바라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 올드부시 있잖아요. 올드부시도 그 장례 조문객으로 왔었거든요. 내빙 해외 내빙까지 다 있는데 똑같이 서서 하는데 아니 그 올드부시는 얼마나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리고 몸도 약하고 더군다나 또 자국도 아니고 시차도 있고 한 30분 지나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 거 있죠.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분을 어디 가서 앉으라고 자리를 주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저러다가 열심 따라서 올드부시가 장례식 치는 게 아니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걸로 끝날 줄 그게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 장례식을 거행을 하고 또 그 성당에서 장지까지 2km예요. 걸어서 가게 됐어요. 거기까지 다 걸어가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대통령도 푸틴도 그렇고 2km를 걸어가는데 부신 그런 올드 부신 어떤 거 했더니 같이 걸어가. 근데 보니까 진짜 노인이 쓰러질 것 같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면서 걸어가요. 진짜 저는 상당히 불안했어요. 진짜 저러다 쓰러진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뭐 차를 타고 가시오. 뭐 아니면 쉬시오. 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장례식에 조문을 왔으면 끝까지 그 조문의 예를 지키라는 이런 무언의 압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러시아 정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정교다. 이거는 막강한 국가 권력하고 기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러한 그 러시아 정교의 전통은 구소련 당시도 면면이 흘러왔었어요. 스탈린이 종교는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탄압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민간 신앙으로는 엄연히 존재를 했었어요. 푸틴도 소련 당시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계속 러시아 종교를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이건 국교예요. 국교라고 그러죠. 법적으로는 국교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사실상
그렇죠. 가족적으로. 모든 분야를 사실상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 국가의 혼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궁금한 거 많으신가요?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 생소하고 무지했는데 오늘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예전에 뭐 스탈린하고 이제 중국은 이제 거의 공산당 소련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서로 독자 체제를 구축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현재 어떠한지 굉장히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궁금하고 그게 궁금한 이유는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대한데 그때 러시아는 중국과 관련해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러시아의 내부적인 어떤 차별이 물론 있겠지만 그 제도적으로 교육이나 뭐 정계 진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차별이 혹시 있는지 소수민족도 푸틴이 계속 집권하기를 원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꼭 사보세요. 여기 해답이 사실상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잠깐 보려면 21세기 북한과 러시아 앞종 소집 무슨 출판사인가요? 오력 출판사입니다.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이제 살 여력이 안 되시면 서문만 책방에서 보세요. 거기에 큰 줄기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사실 최근 최소한 10년 사이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외형상으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무역고가 거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 소련이 북한에 차지했던 그걸 그대로 대체한 거죠. 그 당시 때 88년에 소련의 대북 무역고가 65%까지 갔거든요. 지금이 더 중국의 대북 영향, 외형적인 경제 수치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구조, 그리고 또 지리적 인접성, 또 왕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교육 문제, 이런 거를 볼 때 중국이 대북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심층적으로 이 분석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사실 육자회담을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러시아는 육자회담을 주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선 대북 영향력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러북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구소련 당시 때는 중소 국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껄끄러운 관계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가 푸틴 집권하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국경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죠. 러시아가 북한한테, 중국한테 대폭 수입권을 넘긴 거예요. 아무르강 쪽 국경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무한 관계예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 러시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석탄도 옛날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했잖아요. 작년부터 수출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내수도 부족합니다. 다 러시아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또 대미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입장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섭섭한 건 많죠. 근데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주 찰떡궁합이 된 거예요. 여러 면에서. 이렇게 양국 관계가 오적인 역사적 사례가 많지가 않을 정도로 좋은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입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 육자회담을 북경에서 한두 차례 하고 나서는 제발 너 다음에는 좀 모스크바에서 해달라고. 러시아는 노예였어요. 그게 또 상당히 영악한 건데 이 외교에 관한 어떤 러시아가 노하우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외교의 출발은 19세기 우주 외교부터 시작돼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우주 외교가 외교의 시발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전쟁 이후에 비엔나 회의를 주도했던 나라가 러시아였고 그 이후에 외교사는 사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그 노하우도 적지 않았다. 육자회담 이거 보니까 원래 다자회담이 거창하기만 하지 결과가 없어요. 아주 그럴싸한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육자회담 해보다 결과가 안 나올 거다. 그 책임은 뒤에 주도국이 다 지들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 피한 거예요. 우리는 발만 담고 있으면 된다. 이 중국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즘 보세요. 답보산대에 놓이니까 매번 중국으로 화살이 돌아가지 않아요. 네? 러시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보고 개최를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중국이 계속 하시오.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줄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러시아가 나타나요. 피곤한 예로 옛날 그 BDA 사건 있죠. BDA 사건 아세요? 아시아 델타 방코 그 김정일 비자금을 예치해놓은 은행 마카오에 예, 그거를 미국이 동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정일 비자금이 그냥 동결이 되고 북한이 붕괴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도 안 되잖아요. 미국이 처음에는 이거 이제 북한이 끝났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손을 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자금을 다시 북한한테 반환해 주는데 누구도 이거를 하겠다고 나선 국가가 없어요. 중국조차도. 왜? 잘못하면 미국한테 찍히면 앞으로 무역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비자금 반환을 대응을 하려고 했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가 그게 다 이뤘어요. 미국한테 그나마 노골적으로 방위를 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에요. 최근도 그렇잖아요. 푸틴이 노골적으로 미국이야말로 국제 경제를 흐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감히 딴 나라에서 그 미국을 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대북 영향력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러시아예요. 모든 권력이 인프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다 러시아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탈북 학생들을 만날 때 제가 하나씩 물어보거든요. 러시아 노래를 한번 물어봐요.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잘해요. 어디서 배웠냐는데 어디서 그냥 배웠대요. 그게 러시아 노래인지 아냐 했더니 모르고 배웠대요. 이미 이 DNA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의 가장 친한 여성 친구들이 다 러시아인이에요. 중국인은 한 명도 없어요.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러시아 노래예요. 그리고 매번 뭐 발레나 음악 예술 공연단을 러시아에 다 초청해서 관람을 해요. 그 관계가 하나쯤에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두 나라 간에는 끈끈하게.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국이 못하는 일을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에 답답한 데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협력 관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가장 껄끄럽던 문제가 러시아의 대북 채권 문제입니다.
북한의 대로 채무가 80억 불이 돼요. 이거를 상환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신랑이 모르다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나머지 이제 앞으로 경영이나 모든 면에서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내국 정상회담 8월 6일에 끝나자마자 연합뉴스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서 그 얘기를 했죠. 아, 분명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양 정상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다. 그게 바로 채권 채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러시아가 인정을 하는 그거를 수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에 무조건 육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주문,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주문과 또 하나가 남북한 가스관 배설 문제 이런 문제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식으로 딜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2주 뒤에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사실. 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푸틴의 그 지지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러시아를 주도하고 있는 민족은 슬라브족이에요. 백인족. 거의 슬라브족의 그 같은 그 유사 민족까지 하면 이 슬라브족의 그 백러시아족, 우크라이나 뭐 다 포함되거든요. 백인이죠, 소위 말하는.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주도를 하고 있어요. 구소련 당시 때는 그런 그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군사나 아니면 예술 뭐 이런 그 과학 분야에까지 아주 핵심 그 포스트는 절대 소수민족으로밖에 기회를 안 줘요. 예를 들어서 핵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 있잖아요. 소수민족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우리 고려인들이 핵 물리학자가 한 명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기회가 안 주니까. 그런 정도로 그 슬라브족의 그 지배 계층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런 그 차별이 없지만 엄연히 이게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수민족이 감히 슬라브족에 대적을 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생각이 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었어요. 제가 이 90년에 갔을 때 구소련 당시 때인데 외국인에 대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다문화 가족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러시아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다민족 국가의 성격이 민족 차별이 별로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보면 황인종 계통이나 아시아 계통이나 유럽 계통이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뭐 기피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문제는 소련이 붕괴되고 막 그 서방의 좀 부정적인 그런 태평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좀 늘었다 그럴까요? 이게 외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적개심이 많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 소련을 붕괴시키고 강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그 장본인이 미국이니까. 그래서 양치보험의 바람이 90년대 후반에 불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류 같은 거 있나요? 예, 그 질문을 제가 딴 그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받아오는데 사실 그 러시아의 한류는 저는 수교 초기부터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구소련의 경협차관을 30억 불을 공여하기로 약속을 하고 14억 7천만 불을 공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반은 현물이고 반은 현금이었죠. 근데 반 현물이 어떤 종류였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낡은 모델로 평가하는 그 TV, 흑백 TV, 전자제품 이런 거였어요. 삼성, 대우, LG 같은 거. 근데 그거를 현물 상환 형식으로 해서 다 러시아에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가장 그 판매 시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자제품 그 시장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였어요. 삼성은 알아도 한국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삼성 버스가 있어요. 그 소련 수교 직후에 시내버스의 전면을 다 삼성 광고로 만든 거예요.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그 러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저 몇 번 버스가 아니라 삼성 버스로 이래요. 삼성 버스 간다. 삼성 버스 타면 어디까지 간다. 이런 정도로 우리 그 전자제품이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못 쓰던 이제 낡은 그 흑백 TV나 전자제품을 소련에 사실은 공급을 한 거죠. 그걸로 인한 광고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K-팝이나 이런 거는 아직 소련에 유입이 안 됐지만, 그러기까지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그 문화예술이 풍부하잖아요. 고전 쪽. 이런 현대 쪽보다는 고전이 탄탄해요. 그런 그 문화적인 부분을 제한다면 이런 그 상품, 전자제품, 특히 우리 이 핸드폰 같은 거, 삼성 핸드폰, LG, 이거는 불티나요. 그리고 자동차. 지금 실제로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이 이 현지에서 직접 주요 부품을 생산해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한국이 처음이에요. 근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수요가 지금 이게 1교대로 생산 공정을 돌려야 될 게 지금 3교대로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요의 그 생산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현대 자동차를 사겠다는 구매자 대기자가 여기서 한강까지 될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이미 한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한류라고 생각을 안 하고 K-팝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러시아가 또 강국이에요. 애니메이션. 제가 90년에 딱 갔더니 벌써 칼라 TV가 거기는 몇십 년 전에 벌써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호환할 부분이 있죠. 또 질문 혹시? 제가 질문을 너무 잘했습니다. 질문 혹시 한 말씀 질문 없으세요? 특별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모스크바하고 이스라엘 간에 지금 이제 실제의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모스크바 그 전에 이제 모스크바의 지역,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고 할 수는 있나 모르겠는데 모스크바하고 실제를 간에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러시아를 보면 동서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더 이제 차별화돼서 이제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피자나 그거보다 굉장히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걸 불만으로 얘기하고 그 모스크바 같은 그쪽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와서 대부분의 상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경제적 발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그렇게 그쪽 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TK 아니나 가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 간의 이제 차별 발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사실 지역 감정이 우리처럼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의 관계는 러시아에서 볼 때는 두 개의 수도라고 해요. 당시 뉴스를 할 때도 페테르부르크를
북방의 수도 상페테르부르크라고 부릅니다. 북방의 수도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요. 이 제정 러시아 한 230년 동안 수도를 그쪽에 기능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스크바하고 관계는 그 스탈린 때 키로프를 체험을 하고 그 이후 페테르부 인맥이 사실은 정계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타 면에서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 모스크바는 정치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했고 페테르부르크는 문화, 예술, 기타의 그 수도로서 기능을 반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모스크바가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의 자존심,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구슬은 당시 때만 해도 이런 하드웨어 분야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인구만 좀 차이가 있었죠. 모스크바는 한 850만, 페테르부르크는 한 500만. 그렇지만 그런 규모는 유럽에서도 2, 3위에 해당되는 그런 대규모의 대도시였죠. 그러던 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최소한 10년 사이에 그 모든 재원이 모스크바 중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 천연 자원의 그 생산지는 극동이나 시베리아, 우랄 쪽인데 그 수입은 다 러시아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재원은. 이게 거의 70%가 모스크바하고 이제 모스크바 일대에 다 집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이 다 소외된 거예요. 모스크바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시 하나로 본다면 뭐 GNP가 이긴다면 한 4, 5만 개 될 거예요. 인구. 모스크바만 잡는다면. 러시아 전체 평균을 잡으니까 뭐 지금 어떤 데는 10,000불, 어떤 데는 8,000불, 어떤 데는 15,000불 가장 극세인데 지방은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극동지역, 시베리아 이런 데하고 모스크바하고 이 서부지역. 근데 페테르부르크도 그런 그 모스크바가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이 불만이 많았죠. 이 문화의 보고 러시아의 자존심을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페테르부르크 출신이 집권하면서부터 모스크바의 버금가는 이걸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균형 발전을 했었던 건데 그게 깨졌고 다시 이제 페테르부르크 수준을 모스크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물론 페테르부르크 인맥들이 러시아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소외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극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워낙 광활한 영토다 보니까 중앙 권력이 지방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원래 유배 지역이에요. 이번에 그 이르쿠츠크에서 우리 저 총경사가 뭐 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소환되는 이르쿠츠크도 유배지거든요. 이르쿠츠크 이후 극동까지는 다 유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통제를 안 하면 하시라도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워낙 또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우려를 해왔고, 아울러 그게 이제 개발이 안 되는 요인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부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현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러시아 지도층의 관심이 이제 우랄 이동쪽, 시베리아하고 극동 지역으로 지금 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가. 왜 그러냐? 이제 유럽 중심으로만 가는 건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슈퍼파워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럽 못지않게 아시아의 시장이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들이 막강하다. 그 중에 이제 일본 있고 중국 있고 한국 있고 이 세 나라만 해도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어차피 브릭스가 뜨고 있는 와중에서 한국이나 중국, 인도 이런 시장을 유럽 시장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러시아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됐던 극동 시베리아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관심을 이 동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UGGC라고 이게 통합 에너지망이라고 바이칼에서부터 극동에 이르는 약 4,500km에 해당되는 가스관, 송유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4,500km는 우리 서울과 부산에 지금 몇 번? 10번이죠. 4,500km. 이제 그동안의 가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400km는 거리가 아니다. 40도, 알코올 40도는 술이 아니다. 또 추위,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개념이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이게 러시아인들, 한국에 제 아는 사람들 데려가서 여기서 부산까지 우리는 뭐 힘들게 가는데 자기들은 뭐 가깝네. 벌써 느끼는 정서가 틀려요. 옆동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그런 그 지리적인 그 광활한 데 따른 이 사람들의 정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극동 개발. 그래서 2012년 내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에이펙을 유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이펙을 하나의 정점으로 해서 극동 지역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극동 지역도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그동안에 못했던 본격적인.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왜? 일본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런 관계 많이 싸웠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은 경쟁국이고 한국은 통일돼도 사실은 러시아를 이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파트너가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은 러시아는 아직도 레드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민린할 수 있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간파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전문가분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인재 배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정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국내 러시아 통일은 거의 없나요?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숫자나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2년 전에 우리하고 수교를 했거든요. 러시아하고 90년에 하고 중국하고 92년에 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관계는 이렇게 급진전되는데 왜 러시아하고는 안 되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중국하고 관계를 대만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대만을 통해서 중국과 계속 교류를 해왔었고, 인력, 또 이제 전문가분도 이미 대만의 전문가가 그대로 중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었고, 또 하나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같은 동양권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매우도 유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족이라는 우리 한국계 조선족의 위치가 또 한국어를 다 많이 잘하잖아요. 중간 역할을 잘 해준 거예요. 근데 반면 러시아는 일단 냉전 당시 때 소련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제가 80년에 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외대학원 거대 노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강을 하러 가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은 정신병자냐. 너 어디다 써먹겠다고 여기까지 배워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정도로 노가 인기가 없었고 또 노 전공자조차도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숫자로 보면 그나마 좀 된 것 같은데 실제 올림픽 때 쓰려고 보니까 단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다는 게 어폐지만 제대로 통역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전공도 아닌데 제가 통역했어요. 차관 통역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포맷이에요. 그런 정도로 인재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소련이 붕괴되면서 더 소련에 대한 관심,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노후가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 노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경제성이 없다고 해요. 이 노력이면 따라와가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기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러시아 인력이 지금 절대가 부족한 거예요. 또 취업자료도 제한되고.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관 저거 하나만 추진돼도 저기에 들어가는 소요 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여러분들 이제 젊으시니까 아마 기성인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런 과학적인 정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세요? 한 개만 더? 네. 러시아 문화가 많이 있진 않았지만 러시아 문화라고 예.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마야코프스키 뭐 이런 다 그런 이제 러시아 문학의 그 여건을 접해보면 그 정서가 굉장히 뭐 치밀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민속적이면서 약간 좀 어두우면서 그런 정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러시아 뭐 음악을 들어도 그런 비슷한 정서가 흘러 있는데 그건 지금 비록 오래된 문화이지만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이거 대학에서의 뭐 대학생 젊은 애들의 정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그냥 좀 평소에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와 비슷한지.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 과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하고의 그런 그 취향 내지 분위기하고도 유사하다고 보는데 러시아도 제가 옛날에 썼던 책에 그 부분을 많이 터치를 했어요. 러시아 정서가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 역사적으로 무수한 예측을 받았다. 나라는 크지만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무수한 예측을 받았어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한 사례가 그렇게 별로 안 돼요. 대부분 공격을 해오면 거기에 이제 맞받아치는 이런 형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자연환경이 열악하지 않아요. 겨울에 한번 보세요. 그 혹한에 견뎌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좀 구슬픈 그런 그 한의 그런 그 예술, 문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한의 정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유사해요. 그러던 게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러시아만의 어떤 그 고유한 정서를 간직할 수 없는 지구가 이제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음악 취향은 클래식, 전통적인 클래식의 좀 팝 이 분야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세대 간의 좀 차이죠. 그건 우리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 보면 역시 그 전통 그 고전이 아주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요. 아주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작사 작곡도 잘해요. 그 재질들이 뛰어나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또 지리적인 그런 그 여건,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 이런 게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지리적인 그 여건이 더 문학에 많이 용해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아벌 같은 경우도 보면 끝자리 우리 그 음산한 맛이 이런 게 그런 소설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다. 또 사색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 그 긴 겨울을 지내면서 사색을 통해서 천재적인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 용어가 굴리앗지라고 해서 산책한다는 거예요. 많은 산책을 해요.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러시아에 있으면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 보면 왜 그렇게 바쁜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인들은 보면 의외로 사업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뛰어난 그런 예술의 도창성, 문화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좀
강의해주신 우리 박병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개인적인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사실 러시아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러시아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3번 정도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고 또 오늘 한국 정치가 내년도에 또 러시아와 관련해서 취해야 될 자세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1980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면서 러시아 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우선 언어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 그때 제 생각은 통일 문제는 그 당시 때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소련이라는 그 카드를 배제하고서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의 진단이었습니다.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련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언젠가는 수교가 될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기회가 빨리 왔던 거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90년대 막 혼란기에 이미 소련이 끝났다 해가지고 대부분 유학생들도 딴 지역으로 많이 옮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러시아에 묻혀서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00년대로 오면서 지금 러시아가 무섭게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은 지금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그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통일 문제가 가까워지는데 러시아 카드를 배제하고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자회담이 중간에 수독이 됐는데 러시아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는 북한 정권을 만든 장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을 했던 장군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카드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선 정치인들한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그 인식이 정치인들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그 국민들,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비중을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정치가 잘 돼야지 그런 대외 문제, 특히 우리 통일 문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 총선에 저도 한번 뛰어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를 논하는데 러시아 카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더 앞장서고 싶다는 게 저희 소박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방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올 여름에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왔는데 그 에이펙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막 온 도로를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전문점이 많지 않은 걸 보면서 여기서도 카페 차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 들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각성이 좀 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그렇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밸런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밸런스, 그건 결국은 인재의 균형 배치에 의해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미국 통만 다 써버리면 어찌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원활한 관계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같은 유능한 러시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어떤 이 정치나 또 행정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격려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망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도 뒤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해주신 박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